척추측만증의 본질. 척추측만은 말 그대로 이제 척추가 이제 좌우로 틀어진 것을 척추 이제 측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콜리오시스라고 선생님들 뭐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측만증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지피지기면 이제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과연 척추 측만이 왜 회복이 안 될까라는 것은 척추 측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 그대로 척추의 좌우 틀어짐에 의해서 척추 측만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척추가 좌우로 틀어진 것 이전에 척추가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궁금증이요, 척추의 본질이겠죠. 척추의 본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척추 측만증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척추 측만증이 회복해야 된다는 그 질문의 본질은 척추의 역할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척추 측만증은 척추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야말로 적을 알고 적을 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치료 목표와 방법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대상이 바로 척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척추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은 척추의 역할은 인체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척추의 역할. 구조적으로 인체의 정중앙에 딱 있죠. 이것은 우리가 건물로 치면 어떤 건물의 뼈대, 가장 중요한 뭐예요? 무슨 빔 쭉 있어야지 건물을 아주 그냥 든든히 지키는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우리 몸 중앙에, 우리 몸에 딱 박혀 있으니까 든든한 지지하는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같이. 그런데 우리 인체는 물론 건축물과 같은 구조이기도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인체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척추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인체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어떠한 구조적인 어떠한 구조물인 우리 몸 중앙에 든든한 구조물인 그 지지력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체의 동력을 제공하는 어떠한 엔진의 역할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척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떠한 동력을 전달받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력을 전달을 해주는 가장 주요한 부위가 바로 척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두 가지 성질이죠. 움직일 때는 일정한 방향이 존재하죠. 우리 인체가 아무렇게나 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인체가 앞으로 움직이지 뒤로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뒤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움직이잖아요. 왜? 우리 인체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손가락이 안으로 움직이지 바깥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으로 움직여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각 부위는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문어다리처럼 360도 다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고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딱 돼 있는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방향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는 이만큼 움직일 거야. 나는 앞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야. 우리가 계산해서 움직이지 않죠. 일정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을 계산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력을 전달받기 때문에 동력을 전달받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구조에 있는 그 방향대로 동력을 전달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의지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내가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길이 나 있는 그 방향대로 동력을 척추에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대로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체 각 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인다. 그 저절로 움직이게 해주는 그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척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척추는 인체에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척추 측만증을 풀 수 있는 첫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척추를 바라볼 때 휘어져 있는 척추로 바라보기 이전에 척추는 우리 인체에 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척추의 동력을 우리 몸에 제공하는데 그럼 척추 자체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상승력, 추진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었겠죠. 네. 왜? 실제로 척추는 상승하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우리 인체에 동력을 제공하는데 척추 자체의 어떤 동력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죠. 상승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는 구조적으로 우리 몸의 등 뒤에 있죠. 그리고 등 뒤에 중앙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척추가 상승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이기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는 등 뒤에서 앞으로 밀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상승하고 추진하는 힘에 있어서 서서 앞으로 걷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척추에 의해서 우리는 이 앞에 공간이 우리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척추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상승시키고 밀어주는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역할이 척추가 상승하는 동력, 추진하는 동력, 이것을 우리 인체에 아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척추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척추 측만증은 뭐냐면 이러한 척추 동력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죠. 척추 동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척추 측만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척추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척추의 상승력이 부족한 상태, 척추의 추진력이 부족한 상태가 바로 척추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요. 척추 측만증의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척추는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굳은 상태죠.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허리는 앞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S 만복의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로 틀어진 것을 우리가 측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척추라고 생각을 할게요. 척추가 상승하고 있으면 척추는 휘어지지 않았겠죠. 이게 휘어지지 않은 겁니까? 척추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까? 척추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펴져 있는 거나 상승하고 있는 거나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상승하고 있어야지 펴져 있는 거죠. 왜? 척추는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쓰러지겠죠. 근데 밑으로 쓰러질 때 경우의 수죠. 밑으로 쓰러질 때. 척추가 상승하고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쓰러질 때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때 경우의 수 첫 번째. 좌우로 쓰러지지 않고 그냥 밑으로 쓰러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건강으로 해서만. 그런데 그럴 확률은 잘 없어요. 왜? 밑에 골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반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얘가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면서 척추는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죠. 그때 척추의 모양인 거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척추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본질의 1순위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2순위가 뭐예요? 왼쪽으로 틀어진자 오른쪽으로 이게 좌우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한쪽으로 쓰러지는 상태, 이게 바로 척추가 측만해 보이는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척추 측만의 현상은 척추 동력의 부족으로 나타난 쓰러짐의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좀 쉽고 사실적이겠죠? 쉽고 사실적이겠습니다. 이때 좌우로 틀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척추 측만의 상태로 우리가 눈으로 겉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죠? 네. 겉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척추가 밑으로 딱 쓰러질 때 그 현상을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얘가 척추가 밑으로 쭉 쓰러질 때 아무튼 좌우로 틀어지겠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뭐냐면은 그러면은 얘가 좌우로 틀어지는 것을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쓰러질 때 그러면 앞뒤로도 틀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로 틀어진 것을 측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측면으로 봤을 때 좌우로 틀어진 것도 측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눈이 앞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앞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여기가 앞이야. 내 입장에서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왜? 기준이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오른쪽, 얘가 왼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앞이고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측만, 얘도 뭐해? 전만, 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밑으로 상승력이 없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어느 쪽으로 쓰러지냐는 동일한 거죠. 좌우나 앞뒤나 이것을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그죠? A, 엔트리얼, 포스트리얼 똑같은 거죠. 상승력이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쓰러지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쓰러질까요? 어느 쪽? 근데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얘는 왼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쓸 수 있겠죠. 물론 패턴은 있어요. 일반적인 패턴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쓰러질 때 앞, 뒤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겠어요. 왜? 척추의 구조가 결정나 있기 때문에. 척추의 구조는, 보시면 척추의 구조는 앞에는 추체, 뒤에는 관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척추 뒤에는 관절을 후관절이라고 하잖아요. 후관절.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움직일 때는 뒤에 있는 관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왜? 앞에는 관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관절이 벌어지면 사람이 수그러지는 거고, 뒤에 있는 관절이 닫히면 사람이 세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수그러질 일이 훨씬 많겠어요? 세워질 일이 훨씬 많겠어요? 수그러질 일이 훨씬 많죠. 왜? 뒤에 있으니까. 근데 왜 수그러질 일이 더 많겠어요? 우리가 눈이 앞에 있고 손이 여기서 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수그러지는 범위가 더 크겠어요? 세워지는 범위가 더 크겠어요? 수그러지는 범위가 훨씬 크죠. 왜? 척추가 뒤에 있으니까. 근데 수그러졌다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우리가 뒤로 쭉 신전하려면 뭐예요? 관절과 관절이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간다는 말이죠. 이 얘기인 즉슨 밑으로 쓰러질 때 이렇게 해서 쓰러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쓰러지겠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쓰러지겠잖아요. 그러면 척추는 뒤로 나와 보이겠죠? 물론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 측만은 뭐예요? 좌우 쓰러짐이에요. 정면으로 봤을 때. 근데 앞뒤 쓰러짐도 있겠죠? 앞뒤 쓰러짐. 이것은 우리가 척추 후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틀어진 사람한테도 뭐예요? 딱 정면에서 보면 척추 급동기가 뒤로 다 튀어나왔죠? 척추가 안으로 쏙 웅덩이처럼 쏙 심겨지지 않고 척추가 다 뒤로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척추 측만도 있는데 나 척추 후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척추가 상승력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질 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척추 측만증 환자는 척추 후만이 되기가 쉽다. 혹은 척추 후만인 사람에게서 척추 측만의 소견이 많이 발생된다. 혹은 척추 후만인 사람은 차후에 척추 측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현상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척추의 상승력이 없는 상태죠. 척추의 상승력이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상승하던 척추가 중력에 대해서 점점 밀리죠. 그러면서 점점 내려갈 때 어찌 보면 측만이 되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후만이 되기가 쉽겠죠. 왜? 관절의 모습이 이미 뒤에가 관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가 후만된 사람이 나중에 측만이 될 확률이 정말로 많긴 많은 거죠. 왜? 척추에 상승력이 없을 때 우리가 딱 그림이 그려지죠. 상승력이 없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결국 이 얘기 자체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척추의 상승력, 추진력이라는 척추의 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동력이 이 사람이 부족한지는 꼭 눈에 보이는 걸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럼 척추 동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척추 동력이 없는 만큼 내가 잘 안 움직여지겠죠. 이게 더 본질적인 거죠. 내가 좌우가 되게 강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앞뒤로 더 많이 변이가 되겠죠. 옆에서 막아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좌우로 측만이 되게 많이 안 보여. 그런데
뒤로는 엄청나게 뒤로 막 밀려나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은 좌우로 틀어진 게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뒤로 그만큼 나온 것은 그만큼 밑으로 내려온 상태고 그만큼 척추가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척추의 측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척추의 상승력, 추진력이라는 그 동력을 전달받지 못하는 그 상태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척추 측만증이 이신 분들이 뭐가 정말 문제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답이 나오겠죠. 그 동력을 전달받지 못하는 그 척추의 상태로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척추 측만증의 가장 큰 힘듦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승력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내가 근육의 힘과 관절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서야겠어요. 얼마나 서 있는 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지 못하니까 걸을 때 얼마나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하나하나 움직여야겠네요. 그 근육과 그 근막과 그 관절이 얼마만큼 힘들겠냐.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측만증의 실제 문제는 내가 항상 나는 이만큼 틀어졌어. 내가 막 척추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막 살지가 않잖아요. 사실 척추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측만증의 실제 문제는 억지 움직임. 왜? 척추의 동력을 전달받지 못하니까 결국 억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부조화하겠어요. 저절로 움직여야지 조화스럽죠. 그러니까 저절로 움직일 때 우리는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어느 게 더 먼저, 얼마만큼 이걸 우리가 계산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척추에 동력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움직이는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만증의 실제 문제는 이런 척추에 동력이 산실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억지 움직임 그리고 부조화의 움직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인체가 움직일 때 많은 움직임이 있잖아요. 허리도 숙이기도 하고 물건을 짚기도 하고 뭐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척추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움직이는 인체의 대표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행과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척추의 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움직임이 바로 보행입니다. 그리고 호흡이죠. 그래서 척추 동력이 심하게 소멸된 분들은 바로 보행이 억지로 그리고 보행이 부조화 불균형하게 내가 움직여진단 말이죠. 호흡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행과 호흡의 특성이 있죠. 척추의 영향을 되게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또 척추의 동력, 그러니까 척추의 동력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돼야 된다는 게 두 보행과 호흡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보행을 배워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숨 쉬는 걸 배워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렸을 때 우리가 몇 세 때 뭐가 발달하고 몇 세 때 뭐가 발달하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영어도 막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막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인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보행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왜? 저절로 되기 때문에 아무도 보행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정말로 너무 멋진 보행을 너는 커서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 보행을 교육시켜도 더 걱정해요. 왜? 저절로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과 호흡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보행과 호흡만큼 인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행과 호흡이 인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행과 호흡이 억지로 되거나 불편하면은 내가 일상생활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 어디를 가려면 일단 걸어야 되니까. 호흡은 덜 나요. 그러니까 척추 측만이라고 우리가 보여질 정도로 척추가 많이 쉬는 분들은 보행이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보행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보행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너 걷는 거 어떻게 걷니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어떻게 걸으세요 하면은 많은 얘기를 쏟아낼 겁니다. 누가 이랬는데요, 누가 이랬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보행은 저절로 돼야 된다. 이게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만이신 분들의 아주 기본적이면서 가장 본질적이면서 우리가 궁극의 목적은 바로 측만인 분의 보행과 호흡을 자연스럽고 저절로 편안하게 되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척추 측만증의 기본적이면서 궁극적인 우리가 관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척추 펴지는 게 좋긴 좋죠. 나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딱 보는 척추? 그게 더 괜찮지. 휘어진 척추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측만증이 있는데 어거지를 딱 폈어.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척추를 억지로 한번 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딱 붙여서. 그런데 이전보다 척추 자체의 움직임이 더 안 나와. 그 저절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척추를 갖고 나서 척추는 고다졌는데 보행은 더 부자연스럽고 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호흡은 더 버거워. 그러면 그 고든 척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인체는 벽에 걸려있는 액자 안에 담긴 그림이 아니죠. 그림? 나 보기 좋은데? 그거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 일단 내가 뭐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 우리는 벽에 걸려서 감상하는 감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동상도 아닙니다. 보기 좋네. 저기 좋네. 밑으로 내려오니까 조금 더 올려줄게. 찰흙처럼 이렇게.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빚어지는 이렇게 아닌 거죠. 네. 우리는 움직이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겉외모고예요. 겉모습이죠.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이게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돼야 될 게 있는 거죠. 왜? 인체는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지 나는 취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바로 움직임이다. 다시 말하면 움직임을 통해서 척추의 모습이 움직임에 만큼 적절하게 인위적이지 않게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척추의 상승력이 있는 만큼 척추의 그 모습은 알아서 주변 근육과 함께 앞뒤 정도와 함께 보행과 함께 그러한 적절한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질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의 상승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움직임은 보행과 호흡과 더불어서 알아서 회복되면서 그 사람의 적절한 정도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펴짐 그리고 추진력, 그래서 틀어지고 좌우로 틀어지고 앞뒤로 밀려나갔던 그 모습이 이제는 보행과 호흡과 함께 이렇게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잡아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잡아보세요. 보행과 호흡이 어느 정도 정말 다리 하나를 뻗을 때마다 생각하고 내 걷는 모습이 아이고 이랬던 사람이 걸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지고 호흡이 너무너무 편하고 하면 그 모습이 편해 보이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완전히 똑바로 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남아있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편해지겠냐고. 근데 척추는 딱 똑바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척추가 뒤에 있고 시선이 앞에 있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녕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내가 걸을 때 저 사람한테 이렇게 가고 말할 때 호흡이 자연스럽게 해서 말을 하고 하면은 사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행과 호흡이 좋아지면은 사람을 우리가 정면에서 대하기 때문에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실제로 측만의 각도와 관계없이 사람을 정면에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보행과 호흡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람의 척추가 별로 안 틀어져 봐. 그러면 그 자체로 겉으로 봤을 땐 틀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을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보행과 호흡이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보행과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행과 호흡, 움직임이 우선된 상태에서의 그럼 물론 이제 많이 펴지겠죠. 많이 펴지겠죠. 근데 내가 펴지려고 해서 펴진 게 아니죠. 움직임을 만들다 보니까 펴진 거죠. 본질적으로 상승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부족한 이런 상태는 그러한 움직임이 부족한 척추의 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의 움직임의 하나하나 현상을 분석하면 우리가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분석은 할 수 있되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척추의 동력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와 척추의 동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보행과 호흡의 상태를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과장된 움직임이 나와요. 과장된 움직임. 왜? 저절로 돼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좀 과장되게 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호흡도 과장되게 한다. 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 안 되니까? 그 과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행도 보면은 어린애들 보면은 아주 거실에서도 막 뛰어다니죠. 왜 그러겠어요? 다리가 짧아서 그러겠어요? 잔발을 많이 씁니다. 잔발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애가 뛰어 보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뛰어다녀 보이는 거죠. 근데 하면 나는 보행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과장된 보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호흡도 마찬가지죠. 말을 할 때 나도 그렇고 막 호흡을 생각 안 하잖아요. 언제 호흡한대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움직임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저절로 돼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좀 과장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현상 중에 대표적 현상을 좀 과장되게 한다. 왜? 인위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면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보폭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글쎄요. 어린애들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지면, 내가 정말 몸이 좋아졌을 때 내 보폭을 나는 한번, 내 보행을 나는 분석해 볼 거야.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하도 보행이 안 되니까. 근데 막상 보행이 돼봐봐요. 하루 종일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는 거야. 별로 보행에 신경이 안 써져요. 저절로 되는 건데 그건 내가 막 신경이 써지겠습니까? 우리같이 전문적인 사람이면 신경이 써지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만큼의 어떤 보행을 했지라고 하는데 잠이 바로 그냥 들을 거야. 또 애들이 그렇잖아요. 실컷 뛰놀고 저녁 때 박스로 자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왜 저절로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얼마나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층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층만이니까 저절로 돼야 되는 건데 항상 자세를 강요를 받습니다. 너 틀어지지 않게 항상 똑바로 해. 항상 똑바로 해. 이런 강요를 많이 받습니다. 진짜. 항상 층만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네가 평소에 자세를 잘못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안 그래도 척추 동력이 없어 쓰러져 있어 얼마나 더 쓰러지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쉴 때는 한쪽에 기대서 쉬는 판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가 막 달리다가 자전거가 멈춰 세울 때 보조다리를 피잖아요. 쉴 때도 이렇게 쉽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쉬지. 근데 측만증인 사람은 얼마나 더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 진퇴양난이죠. 자세 감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해야지. 그래도 바른 자세 해야지. 그래도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이게 아니죠. 우리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척추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프레스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평소에 자세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어린애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린애들 몸이 막 틀어지겠어요? 오히려 안 틀어지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 더 몸이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세 강요를 많이 받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받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척추의 동력을 회복시켜 놓고 일상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막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고든 자세로 밤새워서 게임하는 거는 나쁘죠. 잘 때 자고 일찍 바른 자세는 없습니다. 바른 생활 패턴, 바른 생활 자세, 바른 생활 태도가 필요한 거죠. 다리 꼬지 마라. 쉴 때 좀 꼬도 돼요. 근데 선생님 앞에 다리 꼬면 안 되겠죠.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근데 생활 태도, 생활 자세를 어떤 육체적인 걸로 그냥 꼿꼿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척추 측만의 근육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